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음, 오늘은 제가 한번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그,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장사정포라고 하면은 이제 막연하게 너무 두려움에 많이 빠져 있어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국방 전문가의 말을 빌려서 장사정포가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주 의미 있는 그 증언, 탈북자의 증언이지요. 국방 전문가는 나름대로 국방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펼쳤지만은, 이번에는 진짜 북한군 포병 장교 출신의 증언이죠. 북한에서 군 생활을 10년을 했다 그래요. 장교 출신으로서. 그리고 이제 탈북 시 북한의 포병 소대장을 이제 역임했던 분의 생생한 증언을 듣게 됐는데, 혹시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다시 한번 장사정포가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다. 뭐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뭐 하루 만에 뭐 서울이나 경기 일원의 1,000만 시민이 다 저기 그 엄청난 1,000만 시민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 이제 그런 개소리다라는 식의 어떤 국방 전문가의 말을 빌려서 제가 방송을 했던 게 이제 생각나는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오늘은 이제 진짜 장사정포를 다뤘던 북한의 포병 소대장 출신의 생생한 증언을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해 올리려고 해요. 너무 그렇게 서울 불바다 발언에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이거죠. 장사정포라는 거는 우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장사정포라는 대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 북한인민군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포로서 장거리 사격용 포를 다 통칭하는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북한에서는 주로 또 방사포라고 한다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장사정포라고 부르는 것이고, 뭐 122mm 그렇참 이 탈북자는 이제 북한에서 포대에서 이제 장교 출신이지만 이제 계산수로 일했다 그래요. 이제 계산수라는 건 이제 말하자면은 어디로 어떻게 떨어뜨려야 되나, 포탄을 이런 걸 이제 계산하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그게죠. 포병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계산수라는 게. 제가 포병 출신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북한에서 2군단이라는 데 소속돼서 이제 전방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다, 자기가. 그래서 이제 장사정포에 대해서 이제 122mm가 있는데, 이게 이제 유효 사거리가 20에서 30km. 그 다음에 240mm가 있는데, 이제 유효 사거리가 30에서 40km. 그리고 이제 170mm 이제 북한에서 이 170mm를 주체포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자주포인데, 이게 이제 60km.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우리로서는 걱정되는 거죠. 60km면 수도권 서울이 경기 안양까지도 유효 사거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하는데, 문제는 그럼 이제 북한이 이렇게 수도권을 공격했을 때 과연 이게 위력적인가 이제 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장교 출신도 하는 말이, 전에도 이제 군사 전문가의 말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좀 디테일한 건 있죠. 아무래도 이제 북한군 포병 장교 출신이니까. 별로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122mm, 불과 한 20 내지 30km의 유효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근데 이게 이제 장착이 수동식이라 그래요. 이건 군사 전문가의 말과 똑같아요. 한 발 쏘고 손으로
다시 집어넣고 발사하는 데까지. 이게 무려 이제 빨라야 5분. 근데 이게 한 발을 쏘고 나면 대한민국에서 대응 사격을 하는데 불과 3분 이내라 그래요. 그 원점 타격이라 그러죠. 날라온 곳을 찾아내서 다시 뛰는데. 그러니까 한 발 쏘고서도 이게 이제 수동이고 또 이렇게 자동화돼서 자기가 좌표를 찾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명중률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오발탄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오발탄이. 왜냐면 이렇게 무기고에다가 포탄을 보호하는데 워낙에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전에도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무기관리병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무기고는 전부 입구가 남쪽을 향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북한에서 날라왔을 때 무기고의 피해를 최소한, 그러니까 산에 무기고를 만드는데 남쪽을 입구가 향하고 있어야 설사포탄을 맞아도 등을 맞을 거 아닙니까? 산을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남쪽이 뭐예요? 햇빛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안에 시설도 잘 돼 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건조 시설이라든지 습기 제거 시설이 잘 돌아가는데, 거기다 이제 자연적인 햇빛을 받는 효과까지 남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북쪽은 무기고가 북을 향하고 있어요. 입구가. 그러니 안에 시설도 안 좋은데 습기까지 차니까 이 포탄이 오발탄이 많이 난다 그래요. 자기들끼리 쏘다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치는 거죠. 오발탄으로. 그리고 이제 240mm가 좀 자동화가 돼 있다는데, 이게 지금이 2019년인데 지금 80년대 포탄을 사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발 중에 5발이 다 그냥 오발 사고가 난다 그래요. 이렇게 발사는 안 되고, 그냥 잘못하면 저희들 앞에서 터지는. 그렇잖아요. 거기다 워낙에 습기가 차니까 얘네들이 포탄에, 이게 장교 출신이 하는 북한군 포병 장교 출신 포탄에 구리스를 칠해 놓는다 그래요. 그게 구리스,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구리스를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제거하는 시간만 30분이 걸린다 그래요. 구리스를. 우리가 발사된 순간으로부터 3분이면 대응 사격이 가능한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5분에 한 발씩 발사하는데, 그것도 수동식으로 손으로 넣고 쏘는 방식으로, 우리가 컴퓨터 좌표로 찾아서 자동으로 발사되는데 1분에 7발에서 9발이 발사되잖아요. 그럼 5분이면은 7발로만 잡아도 35발이에요. 걔네들이 한 발 쏠 적에 우리가 35발이 날아간다는 거죠. 아예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무슨 80년대 포탄에, 지금 80년대가 언젠데 그게 벌써 이게 월킹을 그러니까 작동을 한다는 게 이상한 거죠. 거기에 이제 오죽하면 구리스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 포병에 큰 문제점이 있답니다. 이 포병이라는 게 상부와 하부에 서로 긴밀한 연락이 가장 중요한 건데, 아니 무전기에 배터리가 없어서 통신이 안 된답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이제 또 50년대 옛날 있죠, 이렇게 딸딸이 전화기라는 거 돌려서 하는 거, 이렇게 코일처럼 감겨 있는 이 전화기를 쓰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남쪽에서 쏘는 포탄 위에서 전선이 끊어져 버리면 이 그러니까 이제 군대용어로 딸딸이 전화기도 무효고, 이 무전기는 아예 배터리가 없어서 사용을 못 한답니다. 배터리 공급이 이렇게 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부와 하부에 통신 두절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군대에서 상하부 간의 연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북한에서 한 발 쏘면 남한에서 3분 이내에 대응하니까 북한에서는 피하기 연습을 한대요.
자, 우리가 쐈으니 3분 이내에 날라올 테니까 이제 그걸 피하는데, 문제는 잠깐 북한군 출신이라 말도 이제 북한식 말이 그러니까 길이 외통길이랍니다. 북한이 대부분. 그냥 1개 중대가 6개 포로 무장하고 있는데 이게 가로로 쫙 펼쳐야 되는데 길이 외길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로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피하냐는 거, 한 발 쏜 게 뒤로 가야 되는데 뒤에 자기들 포가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피하는데 이 국방전문가 말로는 37분이 소요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거죠. 37분이면은. 응? 그 말도.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주체포라는 게 1개 대대가 있는데 2군단, 그 사람이 2군단 소속이라 그래요. 1군단 소속의 1개 대대 60km를 사정거리를 이제 이 수도권까지 사격할 수 있는 게 이제 자기 2군단 소속의 1개 대대가 그런 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포가 80년대 그 포탄이다 보니까 오발 사고가 많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방사포라, 이 방사포라는 게 목적지를 향해서 때리는 포가 아니고 이렇게 말 그대로 방사 쫙 퍼져서 어느 지역을 그냥 그 하는. 그런데 이게 유효거리가 20km, 쏘는 지점으로부터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수도권에. 그리고 또 군사전문가의 말을 여기에 더한다면은 관통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전에. 그 관통력이 없다는 거는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 벽을 뚫고 뭐 집안이나 사무실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뭐 창문을 때린다면 들어오겠지만은 대한민국 집이라는 게 대부분 그 남향을 선호해서 남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을 맞으면은 남쪽에 있는 안방으로만 가 있어도, 군사 전문가의 말이에요, 안방으로만 가 있어도 관통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집안에 혹시 창문으로라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집안에 있는 게 불안하시다면은 그 좋은 벙커 있잖아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 계시면 돼요. 그 사이에 뭐 한미연합군은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포탄을 맞게끔. 그리고 또 정밀도와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뭐 일산이니 분당이니 하는 그런 그 신도시에 있는 설사 포탄이 와서 때려도 그게 무너지지도 않거니와, 관통력도 없는 포탄에 기스는 나겠지만은 지하주차장에만 가 계셔도 안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포병이 무슨 뭐 열중샷 하고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길어야 30분만 지하주차장에 가 계시면은 상황 종료됩니다. 우리가 방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요. 물론 문빨 새끼가 방해만 안 한다면요. 문빨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문빨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가장 큰 적이지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참,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번에 미국에 가서 개수모를 당한 것도 그렇지만은 2분 10초가 뭡니까? 국가 원수의 단독 회담이. 그런데 또 나라에서는 이 새끼가 전쟁 나면은 글쎄요, 대한민국 군대로 총력을 다해서 북한하고 싸워서 응징하라고 할지, 저쪽에서 포탄을 쏘든 우리는 그냥 대응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려는 또 군대 통수권자로서 명령을 내릴지, 참 한심한 놈이죠. 미친 새끼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갱도라는 건 쉽게 말하면 땅굴이나 동굴을 말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포탄이나 대포가 이제 평상시에 그런 데 숨어 있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도 오늘 의미 있는 걸 하나 들었어요. 이 갱도가 어디에 있는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남한에서 발견하기가. 이제 북한군 장교 출신이. 왜냐면은 좀 걔네들이 북한에 산이 있는데 좀 나무가 심겨져 있다, 산에. 그럼 이거 군부대 아니면은 갱도 시설이라는 거예요. 위장을 위해서. 그리고 나무가 없다, 소위 말해서 민둥산이다, 이런 데는 일반인이 사는 지역이래요. 아주 확연하게. 그러니까 나무를 그렇게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나무가 있어봐야 전부 땔감으로 다 갖다 썼을 거 아닙니까? 뭐 땔감도 없어서. 그래서
나무가 조금 심겨져 있으면 지들은 위장이라고 했지만은 심겨져 있는 산과 심겨져 있지 않은 산이 워낙에 구분이 다르서 나무가 심겨져 있는 데는 100% 군시설이니까 거기만 때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군 장교 출신이 해준 증언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민둥산은 무조건 일반인이 사는 데고 나무가 몇 그루라도 저기 심어져 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군과 관련된 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심겨져 있는 시설만 집중적으로 때려도 산만 집중적으로 때려도 거의 그 북한 포병대 군 시설은 아주 박살낼 수 있다는 아주 이거 의미 있는 증언이죠, 진짜.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예.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그 북한군의 그 어떤 그 정신 상태 뭐 이런 거 하는데 전방과 후방을 나눠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후방 같은 경우는 이게 돈벌이가 된다 그래요. 후방에 있는 군인들은 무슨 말이냐면은 탈북을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군인들이 돈을 받고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당나라 군대가 된 거죠. 군인들이 그거를 막아야 될 군인들이 돈을 받고 넘겨준다는 건 그게 돈벌이 수단이 된다니까 그쪽에서. 그럼 이미 그렇고 전방에는 뭐 1, 2군단, 3군단, 5군단 뭐 이렇게 이제 전방에 있는데 그럼 얘네들은 또 투철하냐? 전에 오청성 병사도 얘기했지만 그 판문점에서 그렇게 그 당성이 충실한 사람이 배치된다는 판문점에 있는 그 출신도 이렇게 탈북을 해가면서 그 증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북한에 대한 군인들이 정말 죽지 못해 충성하는 척하는 거지 충성심은 없다라는 그런 식의 그 증언을 했듯이 이 장교 역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이제 장사를 못해 먹는다는 게 뭐 누구를 넘겨줄 수도 없고 중국 같은 데로 뭐 돈을 받고 오로지 이제 군 생활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허구한 날 하는 게 맨날 뭐 정신교육 이런 거 하는데. 문제는 남한에서 오는 그 이제 넘어가는 그 우리가 삐라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무풍선 같은 데다 거기다 1불짜리도 넣어서 보내기도 하고 초코파이도 넣어서 보내고. 그런데 1불이면 북한에서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뭐 자유주의 지정에서는 뭐 돈 가치도 없는 그 적은 돈이지만 북한에서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1불이.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문빨이 못하게 했죠.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서. 그리고 또 이렇게 확성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확성기 북한을 방송하는 이것도 또 문빨이 역시 못하게 했잖아요. 다 제거하고 확성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이제 뭔가를 알게 되고 가장 단적인 예로 뭘 그렇게 알게 되느냐 그 일기예보 방송을 해준다 그래요. 오늘은 비가 올 것이다. 뭐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 그럼 북한군들이 거기에 맞춰서 빨래를 걷는다 그래요. 다 젖을 테니까. 이 정도로 남한의 자기들 그 일기예보 시스템이 엉망이니까 그런 거 뭐 하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남한 방송에 확성기 방송을 듣고 빨래를 널었다, 걷었다. 자, 빨래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데 다른 뉴스를 들으면서 어찌 그리고 삐라가 떨어지고. 뭐 김일성 가계도가 삐라 안에 섞여서 떨어지고 이 지난번 오청성 병사도 그랬습니다만 오청성 병사가 남한에 와서 김정남이라는 형이 정은이라 형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렇게 김일성 가계도를 숨긴다 그래요. 뭐가 그렇게 비밀인지. 이 장교 출신도 김정은 위에 김정남이 있었다고 또 김정철이라는 형이 있다는 거를 이것도 탈북 후에 알았다 그래. 장교 출신이. 그러니까 얼마나 북한이 이게 폐쇄 사회란 말입니까? 그게 뭐 대단하다고 뭐 1남 3년이 2남 5년이 이걸 밝히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북한에선 그거를 1급 기밀을 하는지. 물론 저기 이제 북한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 유교 사상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들인 김정남이 아니고 그 막내 그 똥돼지 김정은 새끼가 그 북한의 그 왕이 된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까봐 이제 뭐 그런 걸로 아마 숨기는 것 같아요. 가계도를. 그런데 이 가계도가 북한으로 우리가 삐라로다가 뿌려주는데 이런 거를 일체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문빨 새끼가 대통령 된 이후에. 그리고 그 멀쩡한 그 GP는 왜 다 뽀개버리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말하자면 거기가 관리소인데 관리 시스템인데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이 미친 새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문빨을 욕하는 게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고 이렇게 북한에 대한 그 장사정포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게 가질 필요 없다는 게 우리 국방 전문가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북한에서 포병 장교로 일했던 사람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기에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오늘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뭐 제 영상에 동의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꽉꽉 눌러주시고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더 고맙겠고요. 예, 오늘 보아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소재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